자, 거기 130 4번을 봅니다. 134번 305쪽 134번을 보죠. 자, 죽을 쑤어서 식히다 했어요. 그러면 식다라는 말의 사동이니까 뭐예요? 식히다. 희가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죽을 식히다 하는 거고. 자, 반면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식히다는 이 단어 자체가 사동이죠. 남에게 무언가를 일을 시키다 하고, 그죠? 이 자체가 사동이고, 그래서 일을 시키다고, 그리고 죽을 시키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예로서 기억하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번 지난 여름 밑줄 치고, 지난 여름, 지난 가을, 지난 봄 모두 합성어라 붙입니다. 따라서 지난 겨울, 지난 여름, 지난 가을 모두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심할 게 지난 계절 할 때는 그렇죠. 띄어쓰죠. 이건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쓰고, 그러나 지난 봄, 지난 여름 이런 계절을 말할 때 합성어라 붙이는데 막상 계절이란 낱말은 지난 계절 띄어쓴다 하는 거죠. 자, 305쪽 이제 136번, 135번 지난 여름 돈을 벌려고 막노동을 했더니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굳은 살이 박이다, 굳은 살이 박히다. 요거 출제 못합니다. 왜냐면 현재 국어사전에서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관용어라 본래는 박이다죠. 그렇죠? 굳은 살이 박이다 앞에 게 맞고요. 그런데 굳은 살이 박히다 예문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원칙은 굳은 살이 박이다. 반면에 박히다는 예를 들어 벽에 못이 박히다. 이때 박다의 피동이 박히다고 굳은 살이 박이다 하고 관용어로 굳은 살이 박이다 앞에 거고요. 또 136번에 보면 서울서 북경까지 교자 위에 앉아있기만 해도 엉덩이에 못이 박힐 노릇이다. 이때 엉덩이에 못이 박히다. 이때 못이 박히다는 실제로 못을 박다의 피동이 아니라 관용어죠. 관용어 수거야 수거. 그래서 엉덩이에 못이 박이다, 엉덩이에 못이 박히다 역시 두 가지 모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이 박히다, 못이 박이다. 우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잔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수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글자의 지시적 의미보다는 함께 묶어서 엉덩이에 못이 박이다, 또 손에 굳은 살이 박이다 하고 이가 원칙이지만 굳은 살이 박히다, 못이 박히다 모두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지어서 출제하기는 어렵다. 대신 원칙은 이야, 즉 엉덩이에 못이 박이고 귀에 못이 박이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원칙은 이를 적어야 되고 박히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주로 맞춤법에서 구별해야 될 낱말들을 연습해 봤고요. 자, 이제 틀리기 쉬운 표준어 137번. 나는 잠이 안 올 때는 불을 켜놓고 밑줄 치고 자, 이때 켜는 기본형이 뭐라고요? 기본형이 켜다. 그러니까 불을 켜다라는 켜라는 말에 어미 뭐가 온 거야? 어가 온 거야. 그래서 탈락이 일어난 거죠. 불을 켜놓고인데 연결음이 어가
탈락해서 불을 켜놓고 절대로 키어가 준 게 아니라 축약이 일어난 게 아니라 탈락이 일어났죠. 자, 뒤에 노타는 보조용언이죠. 그래서 보조용언 노타 불을 켜놓고 새벽녘이죠. 받침에 뭐 써야 돼? 키읔. 두 번째 거.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듣는다. 자, 이때 역은 이렇게 새벽녘하고 시간대, 뭐 동틀역, 새벽녘, 시간대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남녘, 북녘, 방향을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남녘에서 북녘에서 방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방향의 남녘은 뭐하고 복수표 주너? 남쪽하고 쪽을 써도 복수표 주너. 그래서 남녘, 남쪽, 북녘, 북쪽 방향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벽녘에서 보듯이 또 시간대를 말할 수도 있다. 다음 138번 역시 시험에 많이 나왔죠. 즉 삭이죠. 삭. 리을 기억의 삭. 그리고 삭은 뭐하고 복수표 주너? 살쾡이와 복수표 주너. 그래서 삭과 살쾡이 복수표 주너. 그러나 세 번째 삭괭이는 안 되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표준어고요. 성질이 매우 사나우며. 자, 사나우며 기본형이 뭐야? 사납다. 사납다니까 여기에 어미 며가 오면 음여죠. 정확히 하면 매개모 의가 들어가서 며가 오면 받침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비읍 불규칙이니까 비읍이 뭐로 바뀌어? 우로. 그래서 사나우며 하고 우로 바뀌어서 즉 비읍 불규칙이라 사나우며 라고 표기하죠. 밤에 꽁이나 다람쥐 따위를 잡아먹는다. 따위 밑줄 치고 따위는 의존명사야. 반드시 앞말과 띄었습니다. 다람쥐 따위 감히 너 따위가 따위 반드시 띄었습니다.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따위를 잡아먹다 한 단어입니다. 잡아먹다 합성어예요. 그래서 잡아먹다 한 단어죠. 자, 그 다음 139번 그때 앞칸 객차 위에 이때 칸은 한 칸, 두 칸 하는 칸막이고 그러므로 표준어는 뭐야? 칸이지. 그래서 객차 앞칸 칸을 쓰고요. 또 칸막이 할 때도 칸을 쓰고요. 그렇죠? 또 윗칸, 아랫칸 칸을 쓰죠. 책장의 윗칸에 책을 꽂아라. 그런데 한옥에서 윗간이나 또는 초가삼간 즉 한옥에서 윗간 혹은 초가삼간이라고 말하는 거 이 경우에는 간을 써야 하고 즉 윗간, 초가삼간 하고 이 경우에 간을 쓰고 그 외에는 모두 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윗간을 윗칸 아랫칸의 윗간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이 윗간은 한옥에서 안방의 위에 있는 그런 건물을 윗간이라고 하고 반면에 여기 이렇게 책꽂이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쌓아 올린 게 있는데 그죠? 맨 윗칸에 책을 꽂아라고 윗칸 그럴 때 뭘 써야 돼요? 칸을 써야 하는 것이고 윗간 아랫간은 한옥에서의 장소를 말하고 이해됐죠? 다음 그때 앞칸 객차 지붕 위에 있던 남자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한 단어야 둘러보다
이렇게 눈여겨두라고요. 둘러보며 주고받는 말이 들렸다. 주고받다 한 단어야. 주고받는 합성어입니다. 주고받는 말이 들렸다. 다음 140번. 아랫간. 이때 아랫간은 아까 말한 대로 한옥에서의 장소를 말하는 거야. 무슨 책꽂이의 아랫칸 할 때는 아랫칸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아랫간은 장소를 말하는 거야. 따라서 아랫간은 잠옷 아늑한 맛이 있고, 자, 이 상대어니까 뭐예요? 윗간은. 윗간은 밤낮 썰렁할 뿐이다. 앞에 거지. 웃간이 아니지? 우리 윗과 웃의 구별은 뭐라고 했어? 아래가 상대적으로 있으면 윗을 쓰고, 아래라는 상대하는 말이 없으면 뭐야? 웃을 쓰고. 따라서 아랫간, 윗간이죠. 140번에 따라서 윗간 앞에 거지. 밤낮 썰렁할 뿐이라. 141번. 체험학습 농장에서는 초여름인 6월에 감자와 강낭콩 앞에 거지? 강낭콩, 이응 강낭콩 등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사실은 강낭콩, 이응 이러면 끝나. 굳이 이게 원래는 중국의 강남에서 건너왔는데 어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강낭콩이다. 이런 지식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낭콩이 아니라 뭐다? 강낭콩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재배하다 할 때 재배 꼭 쉬는 시간에 한자 찾아보고 어이야 아이야 재배하다 아입니다. 강낭콩을 재배하다 아이. 142번. 사글세 역시 원래 한자어 삭월세에서 온 말이지만 원래 말인 사골세는 비표준어고, 표준어는 뭐야? 사글세. 두 번째 거 사글세. 또 하나 주의할 거, 사글세는 본래 한자에서 온 말이지만 막상 사글세라고 형태가 바뀌면 우리말이다. 한자어가 아니고 우리말이다. 그래서 사글세. 단칸방에서 사는 박씨의 월급으로는, 이때 박씨는 띄어쓴 거 맞지? 즉 씨는 호칭어 지칭어일 때 띄어쓴다. 어떤 경우에 붙인다? 성씨를 소개할 때, 가문을 소개할 때. 박씨의 월급으로는 빚을 갚는 것도 빠듯하다. 143번. 저희 막내 동생이야. 발음이 막내 동생이 아니라 뭐야? 막내 동생. 막내 동생이 아니라 막내 동생. 따라서 시옷 받침을 적어야죠. 막내 동생. 항상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과 함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낱말이 오래 기억됩니다. 막내 동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막내 동생. 막내 동생의 돌잔치에 초대합니다. 앞에 거죠? 이제 리을 시옷의 돌은 없는 말. 리을 시옷의 돌은 없는 말. 아예 우리말이 없는 말이고, 돌잔치 할 때도 리을이고, 또 한글날 기념 500돌 행사 이럴 때 돌도 리을이고. 알겠죠? 다음 144번. 건물 둘째 층에 회사가 있다. 건물 둘째 층에 회사가 있다. 자, 우리말에 둘째, 셋째 없다. 이런 말 없다.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예 우리말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대신?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이런 말은 있어도 이런 말은 없는 거야. 그렇죠? 다음. 이제 문제는 이 둘째의 경우 열이 넘어가서 이게 양을 말하는 12개째다 하고 양을 말할 때 하고 12번째다 하고 순서를 말할 때, 그때 이제 12째라는 말과 12째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냥 열이 아닌 두 번째다라는 의미의 둘째는 둘째만 있고 두째라는 말은 아예 없다. 여기까지 됐지? 자, 문제는 12번째라고 이렇게 10번 이상을 넘어가는 12번째, 22번째, 32번째 이렇게 12번째라는 횟수 이상을 쓸 때에는 리을이 탈락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12번째다 라는 의미일 때 12째 하고 리을이 탈락한다. 그래서 이 두째라는 말이 즉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두째라는 말은 없다. 두 번째라는 의미일 때 둘째 하는 말인데 이게 열을 넘어가면 12번째 하고 열을 넘어가면 그때 이제 리을이 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12째라는 뭐야? 즉 양수사가 있다는 얘기지. 이 12째는 무슨 뜻? 12개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째부터는 즉 문장의 의미에 따라 구별해야죠. 그렇지? 그는 요구르트를 12째 먹었다, 12째 먹었다. 그는 요구르트를 12째 먹었다, 12째 먹었다, 12째 먹었다. 그죠? 12개째라는 의미니까 12째 먹었다고. 또 철수는 그 이벤트에 12째 당첨자다, 12째 당첨자다, 12째 당첨자지. 12번째 당첨자니까.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건물 둘째 층 할 때는 무조건 두 번째고, 또 삼형제 중 셋째 아들 이때도 무조건 답은 셋째, 두 번째 거지. 그런데 146번 효정이는 그 이벤트의 22번째 당첨자라는 뜻이니까 이때는 22째야 22째야 22째 두 번째 거죠. 이해됐죠? 자, 칠판 잠깐 보고 여러분들이 이 서수사하고 수관형사하고 명사하고 자꾸만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일단 우리말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라는 이 단어는 일단 수사예요. 수사가 뭐예요? 숫자를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실제로 숫자로서 수사가 되려면 반드시 순서를 말해야 돼. 이해돼요? 첫째, 둘째, 셋째. 예를 들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첫째 무엇을 한다, 둘째 무엇을 한다, 셋째 무엇을 한다. 뭐 수험생이 주의할 사항으로서 첫째 무엇이다, 둘째 무엇이다. 이때 수사라고. 순서를 말할 때.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저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순서를 말하는 건 뭔가 안내문이나 설명서 말고는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거의 우리가 쓰는 저 단어는 저것이 둘째 건물이다. 저것이 저 아이가 셋째 즉 아이다. 셋째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마주치는 첫째, 둘째는요. 사실은 순서를 말하되 항상 다른 말을 꾸미는 데 써요.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둘째의 주 기능이 뒤에 있는 말을 꾸미는 이런 역할로 더 많이 쓴다고. 그리고 이때 첫째, 둘째는 절대 수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형사로 더 많이 써요. 이해돼요? 그리고
아예 순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낱말 자체가 저 아이가 우리 집 셋째야. 그죠? 아예 셋째라는 말 뒤에 조사가 와서 저 아이가 우리 집 셋째야 이래버리면 이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셋째 아들이나 셋째 딸을 말하지. 이해되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셋째 아들하고 풀어 쓰지 않고 그냥 그 의미로 셋째야 라고 쓴다고. 그럼 이때는 절대 관형사는 아니지. 왜? 관형사 뒤에는 아무것도 붙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뭐가 되는 거야? 셋째 아들, 셋째 딸이라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잖아.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가 뭐야? 아니,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명사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품사가 헷갈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 첫째, 둘째를 배울 때는 수사라고 배우는데 막상 얘가 수사인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요? 정말 얘가 수사인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른 말 등과 함께 순서를 말할 때만 수사야. 이해돼? 그러고는 대부분 뭐야? 다른 걸 꾸며요 이렇게. 그러니까 품사가 뭐예요? 관형사고. 그리고 다른 말을 꾸며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 의미로 셋째하고 쓰거나 둘째라고 쓰면 이건 명사라는 거지. 자, 여기다가 또 하나 헷갈리게 하는 건 이 첫째라는 단어인데 이 첫째가 우리가 합격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첫째 규칙적인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가 합격하려면 무엇보다도 첫째 반복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첫째는 둘째, 셋째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 이런 의미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문에서 그 첫째가 둘째, 셋째를 말하기 위한 첫째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이라는 의미로 첫째라는 말을 했다면 이건 명사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째라는 낱말 자체를 사전에서 찾으면 얘는 명사도 있고 그리고 수사도 있고. 근데 명사일 때 첫째는 아예 의미가 둘째, 셋째라는 게 없어. 그냥 가장 최우선, 최고의 이런 의미지. 알겠어요? 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오면 무조건 수사라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뒤에 어떤 명사를 꾸미고 있으면 관형사고 반면에 어떤 글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란히 순서를 말하면 수사고 그리고 혼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자식을 말할 때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순서의 의미가 아닌 가장 최우선의 이런 의미를 가질 때에는 명사다. 알겠어요? 다음 147번으로 갑니다. 306조 147번 눈 쌓인 지평선과 푸른 하늘이 만나는 그곳에서 꽁지붉은 숙광 우리 암수를 구별할 때에는 수를 적고 그리고 거센 소리를 쓰는 경우는 아까 오전에 했던 9개의 단어만 즉 숙해, 숙허, 숙항아지, 숙희와, 수탁, 수퇴지, 수탁나기, 수톨적이, 수평아리 하는 9개의 단어만 거센 소리를 적는 거고 그 외에는 그대로 수만 붙이면 되죠. 따라 숙광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리고 숫을 쓰는 단어는 역시 숫을 쓰는 단어는 숫양, 숫염소, 숫지 이렇게 셋밖에 없죠. 숫양, 숫염소,
숫지. 자, 눈 쌓인 지평선과 푸른 하늘이 만나는 그곳에서 꽁지 붉은 숫껑이 두 번째 거 훌쩍 날아올랐다. 날아오르다 한 단어입니다. 합성어로 날아오르다 한 단어입니다. 날아올랐다. 자, 그곳, 이곳, 저곳은 원래 띄었어야 돼. 이해돼요? 그런데 이것, 저것,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있고 이, 그이, 저희라는 대명사가 있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렇지 그곳, 이곳, 저곳 띄었어야 돼. 알겠어요? 다음 148번. 우량종인 수소죠? 숫소라고 쓰면 안 돼. 숫을 붙이는 단어는 3개밖에 없다. 뭐라고? 양, 염소, 쥐. 순양, 숫, 염소, 숫지. 이때만 숫을 붙이고 나머지는 수를 써야죠. 우량종인 수소에서 생산된 한우 송아지의 건강 상태가 다른 송아지보다 더 좋다. 다른 밑줄 치고 이때 다른 애 품사는 뭐 아니면 뭐야? 관형사 아니면 형용사야. 자, 그걸 판단할 때 어딜 보자고 그랬어? 앞을 봐서 호응하는 말이 있는가? 그렇지? 자, 이제 대답해봐. 관형사예요? 형용사예요? 관형사예요? 형용사예요? 연락의 방법 다 알려주고 물어보니까 왜 대답을 못해? 이때 다르다는 건강 상태가 다르다가 아니지? 건강 상태가 다르다라고 호응하지 않지? 뒤에 송아지만 꾸미지? 그러므로 관형사지. 다른 송아지보다. 이해했어요? 무조건 앞에 뭐 주어가 나왔다고 호응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이 말이 정말 다르다고 호응하는지를 봐야지. 건강 상태가 다르다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다른 송아지보다 하고 다루는 송아지만 꾸미지. 그렇죠? 질문. 한우 할 때 한우는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응? 이때 한우 했을 때 한은 한국 거라는 뜻이라고 쓴다면 합성어죠. 그러나 이 한우가 자란 큰 이런 의미를 가질 때에는 파생어예요. 그래서 한우 했을 때 한우는 합성어냐 파생어냐라고 답하기가 어렵죠. 이건 바꿔 말하면 뭐야? 시험에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수입 고기와 구별하기 위해 한우 이럴 때 한우는 일부러 합성어로 만든 거지만 일반적으로 한우 하면은 큰 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다음 149번 철순의 진돗개죠. 발음이 진돗개가 아니라 뭐야? 진돗개. 따라서 사이소리 현상에 따라 시옷 받침을 적었고 철순의 진돗개 복돌이는 숙회다.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숙회. 또 영심이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버려진 수평아리.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수평아리를 멋진 수탉으로 키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150번에서 영심이는 했을 때 영심이까지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 영심이까지가. 이 이는 주로 받침이 있는 이름에 붙는 전미사야. 그러니까 영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받침이 있는 말일 때에는 전미사 이를 붙여서 영심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모음일 때는 붙일 게 없지. 그냥 철수 이러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 까다로우면 우리 까다로운 문제는 대부분 국회직 문제죠. 이 국회직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게 여기에 이제 이어요, 이에요를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원래 우리 체언 뒤에 이어요, 이에요는 서술격사 이다에 어미, 어요, 에요가 활용을 해서 이어요, 이에요, 이다라는 서술격사 뒤에 어요, 에요가 오고 그리고 아니다라는 말 뒤에 역시 어요, 에요가 와서 아니어요, 아니에요 하고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어요, 에요라는 어미가 복수 표준어인 어요, 에요가 붙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야. 하나는 서술격조사 이다에 붙고 또 하나는 아니다라는 형용사 뒤에 붙어.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예문을 넣어봐야지. 그러면 여기 사과라는 말을 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올해 수확한 사과 이어요. 올해 수확한 사과 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게 제 책상이에요 라는 말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제 책상 이어요. 이게 제 책상 이에요.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죠? 체언 뒤에 명사 뒤에 이어요, 이에요 그대로 붙이면 돼.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음의 체언이 올 때 이 이어요, 이에요를 줄여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모음의 체언이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음에 받침이 없는 체언일 때에는 이어요, 이에요가 줄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요. 그러니까 여요, 예요는 어떤 경우에만 만들어지는 말이에요? 모음의 체언이 올 때. 모음의 체언이 올 때 사과, 여요. 이것이 제 사과, 예요 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음의 체언이 아닐 때 여요, 예요는 쓸 일이 없다 이거지. 여기 아니다라는 말에는 예요, 여요를 쓸 일이 없다 이거지. 이해돼? 그냥 어미, 어요, 에요가 와야지 여기 모음으로 끝났다고 아니 하고 모음으로 끝났다고 여요, 예요를 쓰면 안 돼. 왜? 여요, 예요라는 건 이어요, 이에요가 줄어들 때만. 그리고 이어요, 이에요가 줄어드는 건 모음의 체언일 때만 줄어든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도 똑같단 말이야. 철수, 모음의 체언이니까 뭘 쓰면 돼? 철수? 물론 이어요, 이에요 쓰면 되지. 그러나 줄여서 뭐라고 해도 돼? 철수, 여요. 또 철수, 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문제는 이렇게 자음에 받침이 있는 이름일 때에는 여기까지가 이름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름이라고? 전미사 이까지 이름이니까 이 뒤에 역시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여요. 이해돼요? 왜? 모음의 체언이니까 여요, 예요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심이 예요라는 말이 가능한 거야. 원래는 이어요, 이에요라는 말이 체언 뒤에 올 리가 없지. 그렇지? 왜? 예요, 여요가 이어요, 이에요의 준말이니까. 그런데
사람 이름을 말할 때에는 이 영심이까지, 여기까지가 이름이라고. 이거 알겠어요? 이거 모르는 놈이 10명 중에 8명, 9명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내면 뭐야? 1명, 2명 맞히는 거예요. 왜? 몇 번을 설명해도 이게 또 헷갈리고 또 헷갈리고. 왜냐면 분명히 한 번 기억을 하고 그걸로 만족해버리니까 그래. 반복해서 자꾸 봐야 돼. 자, 다시 한번 봐봐. 우리말의 어미, 즉 복수 표준어의 어미는 어요와 에요가 있다. 그런데 이 어요, 에요는 어떤 말에만 활용을 한다? 어떤 말에만 활용한다? 무슨 갑자기 모음 이런 말이 왜 나와? 어요, 에요는 어떤 말에만 활용을 한다? 이다와 아니다에만.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야지. 받침이 있고 없고 이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다시 한번. 어요와 에요는, 어미 어요와 에요는 어디에만 활용을 한다? 이다와 아니다에만. 요걸 먼저 분명히 해야 돼. 알겠어요? 연락이 중요하다고 해도 눈 감고 듣지 말고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왜? 남들 다 틀리는 거 맞춰야 되니까. 남들 다 맞히는 거 맞히면 그냥 계속 커트라인이야. 컷을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돼요? 컷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지. 자, 어요와 에요라는 어미는 어디에만 붙는다? 이다와 아니다에만. 이것부터 머릿속에 딱 박아야 돼. 어요와 에요는 어떤 단어 뒤에만 온다? 이다와 아니다에만. 알겠죠?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말에 어요, 에요가 온다고 했으니까 아니어요, 아니에요 라고 쓰는 거고, 문제는 이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는 혼자는 못 쓰죠. 반드시 체언 뒤에 붙어야 돼. 그래서 체언 뒤에 이어요, 이에요 라고 쓴다 이거야. 그래서 책상이에요, 책상이어요, 책상이에요. 사과이어요, 사과이에요 라고 쓰면 된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 체언이 모음일 때에는 갑자기 뭐로 줄였어도 된다고? 여요 또는 예요. 이때 체언이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나는 거다. 이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요, 예요가 올 때만. 이해돼? 어요, 에요가 올 때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지. 체언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어요, 에요는 이다, 아니다 뒤에 오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 여요, 예요가 딱 문장에 보이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모음의 체언인지를 봐야 된다고. 이해돼요? 철수여요, 철수예요. 이름이 나와도 똑같아. 앞에 모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건, 아니 앞에 받침이 있는데 왜 이어요지? 틀렸군. 이러기 쉽다 이거야. 이해돼요? 앞에 받침이 있는 이름은 이까지가, 전미사 이까지가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음의 체언 뒤에 뭐가 온 거야? 여요, 예요가 온 거지. 2번 설명했어. 정확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51번 숫염소야, 수염소야? 숫염소 앞에 거죠. 들판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152번 아이는 토끼처럼 깡총 깡총이야, 깡충 깡충이야? 깡충 깡충. 모음조화에서 벗어난 깡충 깡충이 표준어다. 깡총 깡총은 비표준어. 두 번째 거 깡충 깡충 뛰어 엄마 품에 안겼다. 153번 단칸 새빵일망정, 새빵일망정 밑줄치고, 리을망정은 어미야. 따라서 서술격사 이다에 리을망정 어미가 와서
뭐뭐 일망정 붙였었죠? 붙였었죠.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게요. 이 서술격 조사 이다가 문제인데 이 서술격 조사 이다는 용언도 아니면서 이렇게 어미가 붙어요. 그러지만 이다를 우리말에서는 어간으로 처리를 안 하죠. 그래서 어미가 붙었지만 어미가 붙는 순간 뭐뭐 일망정은 통째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설명으로는 이다라는 말 뒤에 리을망정이라는 어미가 왔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뭐뭐 일망정이 몽땅 어미라고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이제 조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왜냐하면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은 모두 서술격 조사일 뿐이야. 약속이다. 이미 다라는 어미가 와서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만든 거야. 그렇죠? 약속이고 약속이니 약속이면 약속일망정 약속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미들이 이다에는 모두 붙어 활용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더라도 이런 어미들이 붙어 활용되더라도 형태소도 절대 나누지 않고 알겠어요? 이것들은 몽땅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야. 이다에 붙었을 때만 그냥 동사에 붙어서 밥을 먹다, 먹고, 먹으니, 먹을망정, 먹을수록 이럴 때에는 이건 다 어미야. 그냥 어미. 그리고 이건 다 어미고 이 앞에 먹은 뭐야? 어간이지. 그렇지? 그러나 뭐뭐이니, 뭐뭐이면, 뭐뭐일망정, 뭐뭐일수록 이러면 이 어미들이 붙어서 서술격조사 만나면 이때는 어간 어미가 아니라 함께 뭐가 된다고? 서술격 조사. 조사가 된다 이 말이라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먹을수록은 형태소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먹이라는 어간과 그리고 을수록이라는 어미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렇지? 반면에 약속일수록 하고 이 말을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약속 그리고 뭐야? 일수록이 몽땅 조사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단칸 새빵일망정 이때는 조사 일망정 붙여야 되고 우리 식구는 오순도순이 표준어야. 그런데 2013년도 오손도손이 추가됐지.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맞죠. 오손도손, 오순도순. 조심해. 깡충은 추가된 게 없지만 오순도순은 오손도손이 추가됐다고. 그래서 오손도손, 오순도순 둘 다 맞죠. 그렇죠? 잘 지내고 있다. 154번. 그는 우리 팀의 재간 동이야 둥이야? 둥이죠.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둥이로.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둥이로 표기한다. 다음. 따라서 재간둥이 뒤에 거. 막내면 뭐라고 그래? 막둥이. 그렇지? 그래서 막둥이, 재간둥이, 둥이. 이름에 걸맞게 재치 있는 경기를 펼쳤다. 자, 걸맞게 밑줄 치고 걸맞게 품사는 형용사.
이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을 때 품사를 질문하면 개라는 부사형 어미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잠시 문장에서 부사어를 만들어줄 뿐이지 품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걸맞게 형용사고. 155번 그들은 1,000원짜리를 짜리 밑줄 치고, 이때 짜리 전미사죠. 전미사. 그들은 1,000원짜리를 십시일반. 자, 한자 성어 십시일반 무슨 뜻? 여러 사람이 조금씩 모아 하나를 만들다. 여럿이 힘을 합쳐 하나를 만들다. 십시일반. 부조금이에요, 부주금이에요? 부조금이죠. 부조, 돕는다 이 말이야. 부조금. 부주 아니라 뭐야? 부조. 또 그 밑에 삼춘 아니라 뭐야? 삼촌. 또 그 밑에 사둔 아니라 뭐야? 사돈. 부조, 삼촌, 사돈. 모두 양성모음 오를 써야 돼. 부조, 삼촌, 사돈. 그들은 1,000원짜리를 십시일반 부조금으로 모은 뒤, 앞에 거 부조금으로 모은 뒤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156번 그 책의 작가는 한국전쟁에서 삼촌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삼촌 앞에 거. 또 157번 사돈 영감. 사돈이 아니라 뭐라고? 사돈. 사돈 영감 제상 바라보듯. 선생님이 방금 제상이라고 읽었어? 제상이라고 읽었어? 제상. 제상. 된 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현상. 제상. 분명히 사이소리 현상인데 둘 다 한자어라 시어도 안 썼을 뿐이지. 제상. 자, 사돈 영감 제상 바라보듯은 속담이라고 그랬죠? 수거야, 수거. 무슨 뜻? 그렇지. 무심히, 대충, 특별한 감정 없이, 무심히, 대충. 즉 어떤 일을 건성건성 처리할 때 사돈 영감 제상 바라보듯 그렇게 무심히 넘긴다는 거지. 그렇죠? 관심은 1도 없이 그냥 무심히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아 넘길 때 사돈 영감 제상 바라보듯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듣 바라보듯 할 때 듣 밑줄 치고, 이때 듣은 어미죠. 바라보다에 붙어있는 듣은 어미지. 우리가 듣은 두 가지야. 어미냐 의존명사냐. 그럴 때 앞에 어간이 오면 듣은 어미라 붙이고, 앞에 관용어가 오면 듣은 의존명사라 띄어쓴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사돈 영감 제상 바라보듯. 자, 잠깐 쉬었다가 158번부터 하죠.